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이어지고 내일은 수도권에서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점차 흐려져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오겠고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제주와 남해안에 최고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오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 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져 6명의 노동자가 숨진 사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철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주변 상인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피해 상인 대책위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한 작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 결심은 무엇인지 문자 받고 있는데요.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의 외식 배달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사안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일 텐데요. 정부가 내일 강제 동원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배상 소송을 주도했던 피해자 단체가 토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엔 양금덕 할머님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일제 강제 동원 시민 모임은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피해 당사자들이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토론회를 하루 앞둔 오늘 오후 6시가 돼서야 일본 측과의 협의 내용을 담은 발제문을 공개하는 건 그냥 와서 눈 감고 듣기만 하라는 처사와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에게 기부를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쌍방 대납 방식이 적절한지도 의문이지만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피해자들이 강조해온 일본 측의 사과도 호응을 요청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외교부는 최종 해법은 아니란 입장이지만 박진 장관은 이번 토론회를 사실상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피해자 측이 참여를 거부한 반쪽 토론회에서 정말 의견 수렴이 가능한 걸까요? 피해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배상이 궁극적인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To reveal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에 걸친 조사받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민생행보를 다시 시작했네요. 그렇습니다.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민생행보를 재개했습니다. 네.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를 일단 열고 수출 부진,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이런 이슈를 언급을 했고요.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한 민생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인천신항에서 이 무역적자 수출 상황 점검 현장 간담회를 열어서 수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고요. 이어서 이제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소상공인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구인 계양구로 이동을 해서 찾아가는 국민보고회를 열기도 하는 이런 일정을 수행을 했는데, 네. 근데 오늘 나온 주요 메시지는 결국에 이제 검찰 수사 비판에 초점이 맞춰진 걸로 이제 좀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 수사에 대해서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이제 모래내시장에서 이제 시민들하고 만나는 이런 자리에서는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도둑이지 공무원이겠느냐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두하는 모습 봤는가? 무슨 독립투사, 민주투사인가? 뭐 이렇게 좀 비꼬았고요. 네. 여러 당내 인사들이 뭐 조폭, 마피아 뭐 이런 단어를 동원을 하면서 일제히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논평을 냈는데 비난 일색이죠. 이재명 개인과 민주당의 운명을 억지로 엮으며 절대 혼자 죽지 않겠다는 식의 광기를 드러냈다라고까지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소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하고 나섰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뭐 이런 주장을 했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이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워라. 다른 이제 국민들처럼 똑같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고민정 최고위원의 경우도 이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검찰 모습은 비굴하다라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어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 전해졌잖아요. 변호사비 단합 의혹 사건 이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 김성태 전 회장이라는 사람이 뭐 전환 사채를 이제 발행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계열사인 퍼이퍼 컴퍼니에 뭐 이렇게 사도록 하고 하는 방법으로 횡령 그리고 이런 일들을 저질러서 이 중에 일부가 이제 뭐 흘러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국내에 들어와야 이제 이것에 대한 수사가 속도가 이제 날 텐데 일단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내로 소환할 것이냐 이게 지금은 확실치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서 송환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은 여권 무효화됐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한 강제 퇴거, 즉 강제 추방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범죄인 인도 또는 강제 추방 형식을 통해서 이제 송환을 추진하더라도 일단 국내에 들어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들어가겠다 이렇게 동의를 하면은 이번 달 말쯤이면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태국에서 잡힌 거니까 태국의 이제 이 사법 행정 절차에 따라서 이 송환에 불복하는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네. 거의 이제 뭐 수개월, 많게는 거의 반년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수사도 좌우가 좀 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김성태 전 회장이 이런 사법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도 최소한 6개월 이상 뒤로 미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설 명절 앞두고 대구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서문시장에 이 가게들을 찾아서 소상공인 시민들과 새해 인사 그리고 덕담을 나눴다라는 내용의 이런 동영상, 뭐 사진 이런 내용들을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전해 왔는데요. 예. 김건희 여사는 카스텔라, 납작만두, 어묵, 가래떡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 상품권하고 그다음에 현금 등으로 구매를 해서
이제 시식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러면 이 서문시장의 방문 배경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네. 대구의 가장 큰 시장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 등으로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상황을 좀 살피고 싶어서 찾은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 말고도 오전에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서 새마을운동 중앙회 소속 대학생 봉사자들하고 급식 봉사도 진행을 했는데 이건 이제 새마을운동 중앙회 초청에 따른 것이다라고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구 서문시장이 그냥 서문시장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뭐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이고 또 서문시장은 그동안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기도 했었고 뭐 유력 정치인들 특히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 많이 방문했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 때는 항상 여기 온 정치인들은 다 들을 수밖에 없고 들러야 되는 곳이죠. 이 지역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다소 이제 정치적인 맥락의 어떤 스케줄이라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따라붙는 이 질문 따라 나오는 질문이 네. 지난 대선에서 일종의 조용한 내조를 약속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조를 이제 뭐 바꿨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럼 앞으로는 좀 변화가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할 거예요 기자 입장에서는. 근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막상 뭐 대통령이 당선돼서 보니까 지금 영부인이 할 역할들이 꽤 많이 있더라. 이게 사실상 그 내조를 하는 것으로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나요? 그 인터뷰에서 그런데 그 인터뷰에 이제 몇 문장 얘기한 것에 불구하고 네. 김건희 여사가 뭔가 거기에 대한 언지를 주고 나서 이제 뭔가 전환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있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뭐 그 과거에 했던 발언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고 난 다음에 공개 홍보에 나서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런 의문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일단 대통령실은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시장을 가게 되면 시민들하고 만나고 하면서 소문이 나기 때문에 이 일정을 공개를 안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도 조용한 내조에 가까운 그런 행보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일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앞뒤가 좀 맞는 얘기냐. 네. 그러니까는 조용한 내조를 할 수 없는 일정을 잡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린 조용한 내조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의문인 건데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뭐 지역의 봉사활동 많이 해왔다라고도 얘기를 해서 아직은 좀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뭐 대통령 영부인이 공개 홍보 왜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대통령실의 설명이 좀 궁색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면제 조치마저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단기 비자 등의 이제 중단 조치를 한 데 이어서 중국 경유의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라는 건데요. 네. 중국 당국은 마찬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최근 소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도입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도 그렇고 이제 일본도 그렇고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방역 조치를 강화를 했고 그리고 또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조치에 대한 맞대응이다라고 하는 점을 사실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경우에 이제 경유자에 한해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의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왔는데 네.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니까 이 상당한 불이익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 도착 비자, 그러니까 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라는 게 중국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된 논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코로나19에 대한 뭐 비례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인 협력이 더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중국 측이 나오는 것 이게 또 지금 뭐 대중 수출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거 아니냐, 불똥이 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하던데요. 오늘 외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한국인 대상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등과 관련돼서 네. 우리의 방역 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의 보호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중국에 잘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외교부에 주문을 했습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 방역 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학적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다라는 점을 보고를 했는데요. 이게 그 행간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지금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과학적인 어떤 그런 맥락이다라고 계속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과학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방역 조치 결정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조치 때문에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때 아닌 과학 논란 한중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평화다 이런 발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국방부의 새해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에서 사라졌다.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는 자신의 문명을 발전하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네. 그러면서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이다.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강력한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언론 보도를 쭉 종합을 해보면 이제 훨씬 더 수위가 높은 발언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얼만큼 보복을 해야 된다. 거의 100배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 상당히 대통령은 그 어떤 군사적인 어떤 힘의 어떤 수단을 통한 자위권 행사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제 인터뷰에서 이 미국과의 어떤 확장 억제와 관련돼서 과연 그것이 핵 공유에 대당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논란이 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와 비핵 자산 운용에 있어서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우리 안보를 미국이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안보 이익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거의 이제 이전에 인터뷰하고 동일한 언급을 또 해서 여전히 같은 입장이다라는 게 확인이 또 됐습니다. 아니,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우리 대통령실의 또 공식 입장은 그게 그 얘기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AP통신과 인터뷰에서는 과거의 남북 대화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AP통신하고 인터뷰에서 순종적인 것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과거의 남북 지도자들이 남북 대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북핵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북핵을 제거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실패를 했다. 그래서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우리 정부는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남북 통신 채널을 북한이 차단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남북 정상 간 소통 수단 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라인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것조차도 차단하고 있어서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언급도 좀 있었는데 조속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국제사회에 상응하는 제재나 징벌이 안 된다라는 점에서 북한의 잘못된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려를 하면서 다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체계 지원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 올해 정찰위성을 발사해서 북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한미가 이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장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11일 연속 최장기 훈련을 진행을 한다라는 계획도 보고가 됐고 또 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우주로 발사하고 연내 고체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의 최종 시험 발사에도 도전하겠다라는 내용의 이 업무 보고를 국방부가 했다 이 보도거든요. 근데 이 중에 정찰위성과 관련돼서는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해서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를 하겠다라고 보도를 했고 네. 이에 작년 말에 2차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는 완전체를 탑재한 최종 발사 시험을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대북 우위에 어떤 월등한 그러한 우위의 우주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구축을 하게 되고 북한 지역의 핵미사일 표적 추적 감시도 훨씬 더 능력이 향상된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앞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발언하고 국방부가 밝힌 내용 전해드렸지만 대북 강경 정책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할 네. 수 있겠네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지역구인 동작구청에서 신년 인사회가 진행되는 거에 참석을 했고요. 네. 오후에도 국민의힘 서울시당 그리고 충청 향후회 등의 당원들이 많이 모이는 신년 행사장을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일단 동작구청 앞에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마 결심을 굳혔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3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3번 윤석열 정부 성공을 3창을 했다 이렇게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신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이 정부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이다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해하는 이런 언급도 나왔는데요. 포퓰리즘이다라는 비판을 하는데 이 나경원이 포퓰리즘을 하겠느냐 그런 사람 아니다. 좀 다소 불편하다는 심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경원 전 의원 기후환경 대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 나경원 전 의원 측 관계자가 이 기후환경 대사직도 내려놔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추후에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2개를 다 내려놓으면은 항명하는 걸로,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장관급인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는 건데. 그렇죠. 장관은 아니지만 장관급인데 장관급 자리를 2개를 갖고 있다. 네. 그런데 당대표 출마를 준비를 한다. 이게 이제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공격이 한쪽에 있는 건데. 근데 그중에 하나는 이제 비판받아서 내려놓을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거기까지 내려놓으면은 대통령실에 항명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 자체가 주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다소 대통령실하고 충돌하는 모습은 최소화하고 싶다. 이 내용으로 비치는데요. 근데 대통령실이 여지를 계속 안 주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의 표명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대통령실은 계속 사직서를 내진 않지 않았느냐.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하지 않았다. 별다른 말씀 없었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 계속 뭔가 뒤끝이 남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대표 도전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지금 애매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하지 말라고 지금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참 애매모호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이게 양쪽 다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도 대놓고 나오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고 네, 그렇죠. 직을 줬으면 거기에 충실해야 하십시오라는 거고 나경원 전 의원도 제가 싸우겠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출마를 해도 되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태도로 지금 임하고 있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까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오늘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당권주자들 쭉 이제 나왔는데요. 김기현 의원 비롯해서 조경태, 윤상현, 안철수 의원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좀 애매한 태도인 나경원 전 의원 쭉 모여서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 성공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는 거의 그냥 당권 주자였습니다. 당권 주자들하고 같이 똑같은 행보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자리는 또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 당권 주자들의 이름을 연호를 하고 뭐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초전 같은 분위기였고 김기현 의원의 제스처가 좀 화제였는데요. 김기현을 외치는 당원들을 향해서 어퍼컷 세레모니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했던 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신 같은데요. 하는 게. 그렇습니다. 네. 어퍼컷. 뭐 나경원 전 의원은 건배사로 절대 화합을 여러 차례 외쳤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그런가 하면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구에서의 정책 토론에 참석을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좀 날을 세웠습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앙정치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구시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과거 이제 대선 토론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넷째 아이를 낳으면 소득세를 평생 면제해 준다고까지 하는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한테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지금 30년째 대구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꼴찌인 것이나 고민을 해라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 나는 하루에 30분 이상 중앙정치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연탄가스처럼 틈새만 있으면 올라와서 당원과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버릇을 버려라. 대구 정치인들이 꼴찌로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복구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예의 연탄가스 발언이 또 나왔네요. 과거에도 했던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유행어로 좀 미는 것 같은 분위기죠.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에서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2023년 새해 결심
다짐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8542님, 채용아, 작년에 산에 4번밖에 못 갔는데 올해는 12번 채우자. 할 수 있지?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상대방한테 다짐을 받는 문자인 것 같습니다. 4662님, 부산 애청자입니다. 저의 올해 목표는 첫 소설을 완성하는 거예요. 등장인물의 디테일들을 만들 때 시사회에서 배운 것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목표 이루시길 바랍니다. 좀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문자는 샵 9730이고요. 또 콩 게시판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노동자 6명이 숨졌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1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더 큰 고통과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1년째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환경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주변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김남필 광주 화정 아이파크 피해 상인 대책위원회 대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는 않지만 그리 물으신다면 내라고 대답해야겠죠. 제가 목소리가 쉬다 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저 왠지 괜스레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굉장히 고통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네. 돌이켜 본다면 쉽지는 않네요. 영상으로는 보신 분들도 많을 건데요. 네. 이 화정동 아이파크 202동 붕괴 잔해물이 저희 상가 건물에 거의 다 쏟아진 상황이었고, 네. 저는 지하상가 계단 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망 나오자마자 제가 119 긴급 구조 요청을 했으니까요. 사건 최초 신고자시라면서요? 예, 제가 최초 신고자라고 저 자신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붕괴 잔해물이 상가로 떨어지며 당시 상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셨다고 좀 알고 있는데요. 사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인들도 있다고요. 이 전쟁터를 방북해 했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 또한 공황장애 약이나 진통제를 매일 먹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상인들도 약을 다들 드시고 있다더라고요. 지금까지요? 1년이 지났는데도? 생계가 여기 묶여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도 힘들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붕괴 이후 한 100일 동안 상가가 완전히 폐쇄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당시 생계가 굉장히 큰 걱정이었겠어요. 당시 상황이 생계를 신경 쓰기에는 시청자들이 있어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이었고 그런 생각할 정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생계를 잇기 위해서 가게 문은 열어두셔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손님들이 좀 그렇죠.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봐야겠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 그 상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상인 중에서 장사를 접고 떠나신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장사를 접고 떠난 사람들이 되게 5가게, 6가게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상권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지자체나 지역 정치권에서 혹시 노력한 건 없습니까? 지역구 송갑석 국회의원이 관계가 좋지 않는 이유로 정치권 노력은 없었습니다. 예. 지자체에서는 상가 정상화를 홍보해 주셨는데 배콩콘크리트나 비사먼지 문제로 영업 정상화를 알리기에는 좀 양심의 가책을 제가 느꼈고 지금도 저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이 환경이 손님을 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피해 상인 대책위원회에 상가 몇 개 상가가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까? 지금 가입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 70개 정도 됩니다. 예, 지금 남아있는 상가들이. 지금 그 상인들이 지금 아이파크와 관련돼 있는 그 앞쪽에 있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더 많이 가입해 있는 거죠? 그럼 많죠. 주변의 상인들은 더 많이 많죠.
저희가 이제 붕괴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네. 저희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한 7, 80여 개의 상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생각보다 지금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뭐 전문 도매 상가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광주에서는 뭐 제일 큰 건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처음에는 건물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수색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추가로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안정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도 혹시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럼 말도 못하죠. 뭐 말만 명색이 안정화 작업이지 뭐 예. 지금 끝난 상태도 아니지만 뭐 비사먼지나 낙하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명분만 안정화 작업이지 사실상 이곳에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너무 피해를 많이 보죠. 매일 보는데 뭐 그런 부분 어떻게 이야기만 말로 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안정화 작업은 지금 끝나긴 한 거죠. 뭐 거의 1년 동안에 뭐 안정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끝났다고 자기네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안정화 작업이라는 게 건물이 추가로 붕괴되지 않기 위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거기다 다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만 절단 작업에서 일단 제거 작업 부분에 네. 날카로운 면들이 나와 있고 또 그게 또 상태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붕괴될 수 있는 또 다른 여건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 그런 부분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죠. 절단하는 작업들. 또 붕괴된 작물을 거. 제거를 예. 날카로운 면들을 제거하는 작업 그냥 순수하게 네. 그게 존재하는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살짝 커팅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멘트 독이 올라와서 건강상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 현대산업 측에 혹시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얘기했죠. 뭐 처음에 뭐 피부 염증이 생기니 현산 측 관계자가 뭐 치료를 받으라고 말은 했다고 합니다. 예. 뭐 상태가 심해서 뭐 하루 뭐야 약간만 해도 뭐 10만 원이 이상 뭐 들어가고 현산에 뭐 이거 요청하니 현산은 외면하고 담당 공무원이 하물며 현산의 대응을 보다 못해 뭐 사비로 약도 구입해 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 현산에서는 단 이런 돈 보상받지 못했고 뭐 약만 한 번 사다 주었다고 하니 뭐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이러다 보니 다른 나쁜 사람들이 이 얘기 자체를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네. 지금 건물이 붕괴했잖아요. 지금 1년이라는 네네. 시간이 지났는데 그 예.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경우에는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생계를 책임져야 될 입장인데 네. 그럼 그 사이에라도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부분이 또 뭐 저희도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뭐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현산에서 취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대산업개발 쪽에서는 예. 피해 보상과 관련한 것 이런 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안 합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건 피해 보상보다는 이 사과가 먼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과가요? 예,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과 자체도 없는데 무슨 피해 보상을 얘기하겠습니까? 잘못을 아직도 인정 안 하는데 뭔 보상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잘못 자체도 인정을 안 해요. 공식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사과 기자회견도 공식 사과한 적은 뭐 전혀 없습니다. 뭐 현산 정몽규 회장이 뭐 상가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고, 예.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고 사과한 적도 없고 제 피해 보상이라고 부분적으로 보상을 해준 것도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왜 안 한다고 하는지 설명은 혹시 했습니까? 뭐 그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뭐 사과 자체도 안 했는데 뭐 다른 설명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사과라도 해주라는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참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현산이 이렇게 대단한 기업인가 그런 생각도 있고 최소한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은 이 정도까지 무시를 당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참 비참하죠. 예. 그냥 비참할 뿐입니다.
지금 오히려 영업방해 가해자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영업 방해가 아니라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안전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네. 공사 중지 상황에서 이 안정화 작업을 한다는 핑계로 주변에 피해를 주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공사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영업 방해를 고소로 당한 것이 저희로는 어이가 없고요. 예. 현산 쪽에서는 또 고소 풀어줄 테니 니네들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협박성 얘기는 하고 사실 영업 방해가 현산이 한 건데 역으로 저희가 고소를 당한 상황이 됐죠. 거기에 대해 서구청도 어이가 없는지 검찰 송치까지는 없을 거라고 하던데 결론은 검찰 송치됐고 현재는 기소유예 판결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얘기하자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된 상태이죠. 지금 근데 그 안정화 작업만 끝내고 건물을 지금 다시 부수고 새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언제쯤 건물 철거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올 3월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합니다. 안정화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 수많은 피해를 저희가 받았는데 예. 철거 공사를 하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도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현실입니다. 철거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다시 짓는 것까지는 아직 철거하는데 한 2년 정도 잡습니다. 또다시 건물을 짓는데 또 5년을 또 기다려야 할 상황이니까 합의 앞으로도 7년이고 건물을 처음 짓 때 5년이고 붕괴 1년이 됐고 또 철거 2년 하고 또다시 또 건물 5년 지으면 저희는 10몇 년 동안 이 피해를 계속적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오늘 현장에서 추모제가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대표님도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참석이라는 게 초청을 해줘서 참석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밖에서 구경은 했습니다. 그냥 문 밖에서. 근데 서구청장에게 상인들의 의견을 전달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전달을 한 뒤 받아들이는 입장이 받아들여야만이 전달이 되는 거지 그냥 고함만 외친 겁니다. 제가 목이 센 것처럼 우리의 피해를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 뭔가 조치를 취해주고 강구해주라 우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답변이 오는 게 아무 무응답으로 답변하거나 터무니없이 다른 얘기만 진행하니 저희가 좀 답답한 부분이 더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붕괴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했던 입주 예정자들이 있잖아요. 그 입주 예정자들 그렇죠.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네네. 입주 예정자들도 지금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입주 예정자는 다 해결해 봤습니다. 그래요? 저는 진짜 입주 예정자들의 해결을 보기 전에 사실 지금 모든 문제가 사망자분들도 그 유가족들도 계시고 입주 예정자도 있지만 그게 현산의 테두리 안에 발생하는 일들이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학동 사태처럼 전혀 현산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관련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 부분에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자체가 계속 니네는 피해만 보라는 자체가 저희는 좀 원통하죠. 네, 마지막으로요. 상인들을 대표해서 현대산업개발이나 지자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정말 할 말은 진짜 많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진저시고 제가 말을 한다면 지을 때는 빨리 외치다가 진짜 사고가 난 거거든요. 예. 철거는 정말 안전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현대산업 정몽규 회장이 진심 어린 사과 방문을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음에 있는 트라우마나 상처들이 치료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죄인입니까? 이게 기본적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부분들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사과라는 게 저희가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사과 먼저 부탁합니다. 저희가 이런 손까지 내밀어야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도 뭔가의 그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남필 광주 화정 아이파크 피해상인 대책위원회 대표였습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수칙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미세먼지 문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부터인가요? 네. 아마 감기 증상처럼 이렇게 목 칼칼하고 네. 이거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아이랑 같이 한강 쪽에 나갔었는데요. 네. 강 건너에 건물이, 저 한강 건너에 건물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때 낮 시간이었는데 해를 보면서 엄마 저게 해야 달이야.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먼지가 짙게 깔렸는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나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주말에 경기가 9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리고 네. 서울과 인천이 89, 충남 87 뭐 이렇게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이제 지역의 일평균 농도가 이렇다는 거고 그 말인즉 이제 시간대별로는 지역에 따라서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평택에서는 농도가 거의 260까지 치솟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 서해안 연안 지역 쪽이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이제 고농도 원인이 중국에서 처음에 이제 유입이 됐고 여기다가 이제 황사까지 더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대기가 정체가 되면서 먼지들이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먼지가 들어올 때는 공기 이제 대기 상층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세먼지가 높으면 비상저감 조치라는 게 내려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부산, 울산부터 그게 내려졌습니다. 네. 상층으로 들어와서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점점 먼지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땅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이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죠. 지금도 사실 뭐 이제 유입과 먼지가 계속 유입돼서 정체되는 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면서 주말만큼은 아니어도 지금도 오늘도 사실 공기질이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수도권이랑 충청, 뭐 전북 전부 다 나쁨 상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강원이나 광주, 경상도 지역 이런 곳도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딱 보면은 보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진짜로 정말 깨끗해서 보통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제가 이제 초미세먼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초미세먼지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안내를 해요. 예. 여기서 이제 법정 기준, 환경 기준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상의 단계, 그러니까 하루를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3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기준이거든요. 이거보다 네. 낮아야지 이제 보통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선 35가 기준이지만 캐나다는 27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나 호주 이런 데는 25 이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통이지만 외국 기준이라면 이게 충분히 나쁨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우리가 공기다. 기준이 굉장히 느슨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강화해서 이제 이만큼 된 거고요. 2018년 3월 이전에는 50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것보다 2배 더 나쁜 수준을 우리가 그냥 이것도 괜찮은 공기구나 이렇게 예. 알고 있었던 거죠. 정부가 우리 오히려 미세먼지 상황이 나쁜데 괜찮다. 네, 이렇게 네, 지금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그렇죠. 볼 수도 있는데. 네네. 근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미세먼지 얘기만 나오면 막 떠들썩했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제가 이제 기사 건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2016년부터 이렇게 쭉 증가해서 2019년에 피크를 쳤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0년부터 이게 갑자기 급감을 하기 시작해요. 제 기억에도 2017년, 2019년 이때 이제 환경부 출입하면서 진짜 여름 한철 빼고는 거의 미세먼지 기사를 엄청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이제 거의 국민적 공분이라고 부를 정도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던 때가 언제냐면 2019년에 1월에서 3월 그때입니다. 이때 제가 오죽하면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114, 1월 14일. 이때 이제 서울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129까지 치솟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부권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안 좋았고 네. 이때 이 농도가 역대 초미세먼지 측정 이래 제일 나빴다, 최악이다 이렇게 이제 막 보도가 한창 됐었는데 네. 2달도 안 돼서 3월 5일에 그것보다 더 심한 미세먼지가 찾아왔어요. 이때는 서울의 일평균이 135까지 올라갔거든요. 기준치 4배도 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때 거의 재난 영화다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됐고 해서 급하게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를 꾸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필두로 하는 국가기후 환경회의라는 게 4월달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언제부턴가 이제 미세먼지 기사가 굉장히 뜸해졌어요. 작년에 미세먼지 보도량을 봤더니 2019년 보도량의 30%도 안 돼요. 그리고 시민들 관심도도 마찬가지인데 포털 사이트에서 키워드 트렌드 검색을 해봤더니 피크 때에 비해서 지금은 검색량이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도 그렇고 대중의 관심도 굉장히 차갑게 식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공장 가동이 뭐 줄어들면서 대기질이 좀 좋아진 측면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만성화돼서 이젠 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둔감해진 겁니까? 약간 저는 둘 다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먼저 이제 대기질 측면에서 사실은 약간의 개선도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2019년 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한바탕 이제 난리가 났었고, 그래서 이제 막 기구가 끓여지면서 그 해 엄청나게 이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미세먼지 또 나빠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때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장 가동이나 이런 게 중단이 됐는데, 미세먼지는 기후 변화랑 비교하면 배출원은 사실 거의 비슷해요. 뭐 자동차, 석탄 발전소 그런 이제 배출원은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 기후 변화는 이 온실가스가 계속 공기 중에 오랫동안 남아서 장기간에 걸쳐서 그 영향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근데 대기가 정체되면서. 그렇죠. 이제 온실가스가 오래 머물면서. 근데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먼지잖아요. 그냥 바람 불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배출이 갑자기 멈추게 되면 즉각적인 개선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사업장들이 이제 셧다운되고 뭐 자동차도 많이 안 다니고 하다 보니까 청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이슈가 너무 크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기후변화 별로 관심 없었지만 더는 이제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서 이제 대기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미세먼지에서 기후변화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뭔가 정책도 많이 나오고 해서 통계를 보면요. 2017년에 전국 이제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는데 이게 이제 2020년에 19로 뚝 떨어졌고요. 그리고 2018년엔 2021년엔 18, 그리고 작년에도 아직 확정값이 나오진 않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비슷할 걸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는 어때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높아요? 비교할 수 없이 아직 높습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18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 뭐 다 워낙 땅도 넓고 도시가 많은데 미국에서 이제 LA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기질이 안 좋은 곳에 속하거든요. 그런데도 여기가 이제 15 정도 돼요. 연평균이. 15면 우리나라 대기환경 기준이 15거든요. 연평균. 연평균 15를 넘으면 안 되는 게 사실 법정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개선을 많이 했고 그동안 이 공기질 개선하느라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7조 원 넘게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1조마다 1 마이크로그램씩 줄였어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지금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인데 미국은 LA 가장 나쁜 곳이 지금 우리 기준치 정도고 파리와 런던, 도쿄 이런 데는 지금 한 10 정도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우리나라 지난 주말처럼 미세먼지 엄청 심할 때 제가 가끔씩 일본 그 대기질 사이트 들어가 보거든요. 그럼 도쿄 보면은 거기는 막 5, 6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숫자가 왜 이러지? 근데 진짜로 거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동안 분명히 개선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이게 뭐 결코 깨끗한 공기가 된 건 아니다. 사실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4만3이 이게 아직 나오는 걸 보면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겨울에 3일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낀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뭐 4만4온 이거를 이제 바꿔서 4만3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4만4온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 북쪽에 그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했다가 좀 수축했다가 하면서 막 엄청 추웠다가 조금 이제 살만했다가 약간 이런 게 이제 반복돼서 붙은 말인데 이게 이제 봤더니 이제 따뜻해질 때 수은주가 오를 때 미세먼지 농도도 같이 오르더라라고 하면서 4만3이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춥다고 느끼는 날은 보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풍이 엄청 많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먼지가 당연히 잘 흩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포근하다라고 할 때는 언제냐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예요.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아시아 대륙에 자리 잡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대륙성 고기압이 아니라 그냥 조금 지나가는 이제 공기 덩어리인데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고기압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리 누르는 성질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빨리 지나가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쪽에 딱 덮고 있으면서 얘가 계속 자리를 잡고 있으면 계속 위에서 아래로 공기가 눌려지니까 얘가 잘 확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면 그 덕분에 포근하긴 하지만 대기질이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춥기를 바라야 되는 건지. 그렇죠? 추우면은 바람이 좀 불고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조금 나아지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건데 기후변화가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4만3이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워낙 기존에 익숙한 4만4온에다가 말을 붙여서 그렇지 4만4온이라는 것 자체가 깨진 지가 이미 꽤 됐죠.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계속 추웠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어떤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규칙성이 많이 깨지고 요새는 블로킹이라고 하는 대기 정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기 정체가 벌어진 이유는 뭐 요새 보도가 워낙 많이 돼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트기류라고 하는 것들이 빨리 돌아야 얘네가 이제 남북의 온도차도 확실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북극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 기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남북 간의 온도차가 별로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제트기류가 점점 이렇게 느슨하게 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한기가 쏟아져서 엄청 춥다가 어떨 때는 한동안 이게 도대체 겨울이야 봄이야 할 정도로 막 이렇게 따뜻한 이런 날씨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래서 당장 보니까 내일부터는 한 뭐 낮 기온이 12도, 13도 이렇게 보통의 한 3월 중순 정도의 기온이 또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점점 풍속이 약해진다 이런 연구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역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뭐 IPCC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아시아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한 뭐 3, 40년 동안 그 풍속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지표 부근 바람이 점점 약해질 걸로 보인다 이렇게 적혀 있고 작년에 기상청이 배포한 자료에도 우리가 온실가스를 서서히 줄이더라도 대기 정체가 점점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람이 약해지는 건 기후 변화 때문이니까 우리가 당장 어쩔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출하는 그 오염 물질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만큼 더 적극적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후 변화에 기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절대적인 배출량을 줄이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유럽 지방이 뭐 겨울 기온이 영상 20도씩 가고 막 하고 맞아요. 스위스 알프스의 스키장이 막 다 문 닫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앞으로 참 지구가 어떻게 기상현상이 발생할지 또 미세먼지는 또 어떻게 심할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자, 오늘 지구생활 백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주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뉴스 미술랭 가이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는 가운데 전남 내륙 지방에 안개가 끼어 있고 그 밖에 내륙 지방에서는 옅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 지방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 호수, 골짜기 주변에 있는 도로와 교량에서는 안개가 더 짙게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에 제주도와 전남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 제주도와 남부지방 20에서 80mm, 특히 제주 남부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20-30mm의 매우 강하고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2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간 서울 영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까지 오르겠고 세종 13도, 대전, 대구 15도, 광주, 부산 16도, 울산 17도, 제주 20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기온 2.4도, 습도 63%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혜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 충북도가 시행에 들어간 의료비 후불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돈이 없어 치료를 미루지 않아도 되겠다. 청취자분들께서 반기는 내용의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 소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계십니까? 등기 배달 왔습니다. 집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체국 집배원밖에 없을 텐데요. 최근 부산 영도 우체국 집배원들이 70대 어르신이 살고 있는 언덕 골목에 위치한 반지하를 방문해 이렇게 말하며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잠시 뒤 어르신이 등기 올 곳이 없는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나왔는데요. 집배원은 친절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이 잘 지내고 계신지 구청에서 보낸 거예요. 안에 보시면 안내문이랑 마스크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생활 필수품 상자를 건네며 집배원은 또 질문을 던집니다. 어르신, 요즘 생활하시는데 어려운 것 없으세요? 식사는 잘 하시고요? 이렇게 몇 가지 간략한 질문을 던진 후 골목길로 나와서 방금 전 나눈 대화 내용을 토대로 빠르게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뒤 영도구청 복지정책과에 다시 등기로 보낸다고 합니다. 영도 우체국 집배원 20여 명은 이런 식으로 매달 첫째, 넷째 주마다 구청의 위기 의심 가구들을 방문해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집배원은 집에 TV는 켜져 있는데 인기척이 없다거나 이전에 배달한 우편물이 쌓여 있다거나 또는 집에서 악취가 난다거나 하는 고독사 이상 징후까지 세세하게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영도구의 한 주민센터 직원이 공익사업 공모전의 아이디어로 낸 걸 우정사업본부와 영도구청이 받아서 지난해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새 시범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전국 8곳으로 늘어났고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눈 밝은 집배원 덕에 480여 곳의 위기 의심 가구가 새롭게 복지 서비스를 받는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소식 접하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편지 기다리며 우편 집배원이 방문하기를 기다렸던 아련한 옛 추억이 떠오르던데요. 새삼스럽게 집배원이 참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어쩌면 산다는 건 말이야 지금을 추억과 맞바꾸느니 온종일 지운 집안 곳곳에 어느새 먼지가 또 내려앉듯 하루치에 시간은 흘러가 뭐랄까 그냥 그럴 때 있지 정말 아무것도 내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가만히 그대 이름을 부르고래 늘 그걸로 조금마저 모두 사라진다 해도 내 것인 한 가지 늘 그대 향해서 두근거리는 내 맘 오늘이 멀어지는 소리 계절이 계절로 흐르는 소리 천천히 내린 옅은 차 한 잔 따스한 온기가 어느새 식듯 내 청춘도 그렇게 흐를까 뭐랄까 그냥 그럴 때 말야 더는 아무것도 머무르지 않는 개석을 볼 때 숨쉬듯 그대 얼굴을 떠올려봐 늘 그걸로 견딜 수 있어 모두 흘러가 버려도 내 곁에 한 사람 늘 그댄 공기처럼 여기 있어 또 가만히 그댈 생각해 늘 그걸로 조금마저 모두 사라진다 해도 내 것인 한 가지 늘 그댈 향해서 두근거리는 내 맘 늘 그대 곁에서 그댈 사랑할 내 맘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양희은과 성시경이 함께 부른 늘 그대 듣고 오셨습니다. 늘 그대라고 하는 제목부터 약간 좀 뭉클한 감정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앞서 고지해드린 것처럼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시사회 청취자들의 새해 다짐들 사연 받고 있죠. 4635님 너튜브 보는 거 줄이기로 결심했어요. 보다 보면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아침이면 비몽사몽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맞아요. 저는 너튜브를 잘 안 보는데요. 가끔 SNS 이렇게 저는 좀 안 하지만 다른 분들이 올린 거 글 읽다 보면 금방 1시간씩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눈은 막 아프고 조금 좀 줄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7989님 새해엔 작은 것에 행복 느끼며 살기로 했습니다. 행복은 어쩜 사소한 기쁨이고 즐거움일지도 몰라요. 아침엔 1시간 독서, 오후엔 1시간 산책, 저녁엔 라디오 듣기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 평안합니다.
9789님께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시간 너무 알차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0468님, 전 40이 되기 전에 수영을 배워보려고요. 여름에 물놀이를 가면 늘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혼자 있는 게 심심하고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물 공포증 올해는 이겨내고 싶어요. 이렇게 뒤에 느낌표까지 꽉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저도 제 아내한테, 저는 뭐 물개거든요. 제 아내한테 수영을 가르쳐 주려고 엄청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제일 수영을 배우는 빠른 방법은요, 잠수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배영 자세를 취해서 그냥 몸에 힘을 빼서 그냥 물에 떠 있는 걸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시다 보면은 반드시 수영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꼭 목표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우편 집배원 분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문자들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저희가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의 외식 배달 상품권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안 이런 소식 안 들리다가 또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이것도 통신사에서 발생했네요. 네, 통신사 LGU+. 입니다. 고객들 정보가 빠져나갔는데 우선 현재까지 발표된 거는 이제 18만 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게 발표된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아마 사연을 들으시면 저희 청취자분들이 더 놀라시지 않을까, 저희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1일 날 해커들의 정보 공유 사이트가 있대요. 여기에 개인정보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커로 추정이 되는 이 작성자가 모든 LG U+ 사용자의 정보를 갖고 있다.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렇게 정보 목록을 나열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는 2천만 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과시를 한 거네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정보를 다 사는 금액이 가상화폐 6비트코인,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환산을 하면 1억 3천만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LGU+에서 파악을 한 게 아니고요. 어디서 파악을 했냐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 게시물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일 날 이제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파악을 해서 2일 날 LGU+에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이 11일이잖아요.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회사가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고, 첫 번째, 외부 기관이 이것을 얘기해 주기 전까지 LGU+는 몰랐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18만 명으로 파악이 됐고, 지금 판매글에 적힌 채 2천만 건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지금까지는 해커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간극이 크잖아요. 18만 건과 2천만 건은. 또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이제 어제부터 이 뉴스가 나왔는데, 그럼 어제가 10일이니까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유출 사실 알았는데 늦게 알은 것도 굉장히 개탄할 일인데, 늦게 알고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유출 사실을 공개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특정 고객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U+ 측에서는 경찰의 사이버 수사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수사를 의뢰했고 유출 경위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근데 가장 좀 걱정스러운 거는 진짜 18만 명인가? 네. LG 플러스 가입자들이 그보다 훨씬 많을 텐데. 훨씬 많죠. 더 많은 가입자 정보가 빠져나간 건 아닐까. 네. 우선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려진 유출 규모 18만 건보다 많을 수 있어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LGU 플러스가 지금 얘기하는 걸 고객들이 쉽게 믿을 수 없는 대목도 근거가 있는 것이죠. 지금 LGU 플러스에는 개인정보 유출된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혹시 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홈페이지에서도 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가 끝난 다음에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그 데이터 공유하는 이 사이트예요. 3천만 건의 LG U 플러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글도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예. 아까 지금 이 해커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2천만 건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사실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출 규모가 훨씬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지금 근거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LGU 플러스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LGU 플러스가 언제 인지했는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서 그것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올리고 난 다음이 아니라 인지하고 난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유출 신고와 통지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고객들 스스로가 대처해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유출된 정보가 어떤 범죄에 활용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좀 심각한 게요. 이 판매글에 올린 게시자 내용을 보니까 아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단말기의 고유 식별번호, 휴대전화 모델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안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유출된 LGU 플러스 고객 정보로 복제폰을 만든다든지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걱정스럽네요. 네. 누군가가 해당 데이터를 해커로부터 샀다라고 하면 이름, 휴대전화번호, 통신사를 다 알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가 훨씬 더 쉽대요. 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다음에 그 문자로 2차 인증 이렇게 활용해서 해킹을 할 수도 있고 복제폰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각자 자기의 로그인 사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되고 또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에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바꾸실 수 있는 패스워드가 있다면 바꾸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말고도요. LGU 플러스가 오늘 보도 중에 결제 오류 논란 때문에 또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요즘 그 마케팅의 일환으로 첫 달만 100원 결제, 뭐 10원 결제 이렇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첫 달에 100원이라고 해서 행사를 이용했는데 원래 가격대로 진행이 된 거예요. 10,000원짜리로. 이게 결제 오류인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 것인데 그런데 이것도요. 처음에 오류를 인지했는데 사흘 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고객한테 공지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된 것과 LGU 플러스에서 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LGU 플러스가 정말 잘못한 것이 어디까지이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저는 걱정되는 게 이렇게 유출된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는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뭐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서 유출됐어요. 죄송합니다. 뭐 그 약간의 보상 아주 적은 금액 그리고 지나가잖아요. 아니, 고객 끌어모으고 고객 정보 모을 때는 뭐 간쓸게 빼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서 문제 생기면은 뭐 알아서 해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네. 이 시대도 많이 바뀌었는데 말이죠. 네, 그렇죠. 한때는 뭐 주민등록번호가 전 국민 공유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자조적인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이러네요. 참 LGU 플러스에서 이걸로 그냥 뭐 끝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렇죠.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15억 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전 직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어요. 네. 생각보다 좀 무거운 형이 정해졌다라는 건데요. 이 오스템 전 재무팀장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치면 80세가 되어 출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징역형을 살고 나서 돈을 찾겠다는 의도가 보여서 형량을 무겁게 정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이례적으로 무거운 징역 35년에 벌금 3천만 원 그리고 아직 반환되지 않은 횡령액 1,150억 원을 추징한다고 선고를 했습니다. 도피
중에 쓴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 장기 징역형을 감수하더라도 횡령으로 얻은 돈을 지키겠다는 의도가 보였다라고 재판부가 설명을 했어요. 네. 출소 후에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막도록 장기간의 징역형과 추징액을 결정했다는 건데 아무리 돈을 숨겨놔도 뭐 생애 동안 쓸 수 없도록 하는 장기형을 선고하겠다. 네. 그러니까 실형을 받는 것, 그다음에 실종 선고를 받는 것, 공소시효 만료기간 등을 비교해봤다는 그런 그 흔적이 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형량을 무겁게 결정했다는 것이고 피해 금액이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도 형이 무거워진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만약에 뭐 2심 재판 또 갈 수 있잖아요. 네. 본인이 아마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징하게 된 한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잖아요. 네. 이거를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 여지를 좀 남겨둔 측면도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거 어디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자신의 일도 자신의 일이지만 원래 범행 초기에 가족들도 공범이었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가족들이 또 그 돈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모 씨를 포함해서 가족들 모두가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요. 재판부가 이 씨가 준 돈이 범죄 수익인지 몰랐다고 가족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괴를 그렇게 갖고 오는데 직장인이 그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네. 범죄 수익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인 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소된 이 씨의 여동생과 처제에게도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사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족들과 공모해서 금괴를 구입을 했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을 취득했는데 가장 이 수백억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죄가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형한 것보다는 형량이 깎였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을 때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사람이 뭐랄까요 배금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눈이 멀어서 가족들 전체가 지금 사실은 다 범죄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과연 이렇게 사는 인생이 참 더덥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이 최종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을 추도록 강요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면접이 일어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는데요. 전주시에 위치한 한 신용협동조합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을 추게 했다라는 건데요. 작년 2월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려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뭐 예쁘다라고 하면서 부적절한 질문들. 키는 몇 센치, 주량은 얼마 되고 뭐 과가 어디면 끼 좀 있겠다. 노래도 잘할 수 있냐. 율동을 같이 곁들여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겁니다. 면접으로 참여한 사람이 요 신협의 이사장하고 상임이사장인데요. 면접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말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서 물어봤다라는 것이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부적절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권위에서 그게 도대체 일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로투라는 뭐 춤이 있대요. 그 춤이 굉장히 선정적인 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걸 초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왜 그렇게 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건 율동은 곁들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고 이 취업준비생이니까 취업준비생답게 거절을 하면서 입사 후에 회식 자리에서 보여드리겠다라고 했더니 이 면접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홍보국장 할 때 150명 앞에서 서본 사람이 4명 앞에 춤을 못 추냐라고 하면서 계속 하라 그러고 사진을 찍은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합 총회 쓸지 몰라서 내부 자료 만들려고 사진을 찍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사장을
춤하고 노래를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는데. 150명 앞에 시킬까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신협 면접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2021년 3월 얼마 안 됐죠. 네. 신협의 지역본부 계약직 면접에서 남자친구 사귈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느냐라고 물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심지어는 이상해요. 면접날 밤에 개인 전화로 응시자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신협에서는 취재진의 이제 이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매뉴얼 만나서 꾸준히 면접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왔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교육이 덜 됐나요? 아니면 여기까지 교육을 못했나요? 용모에 관해서 묻는 것이 문제인지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임원 2명에 대한 견책 조처가 내려졌는데 견책요? 예, 그 징계가 어떻게 되냐면 해임을 뜻하는 개선, 직무정지 견책인데 제일 약한 거예요. 이렇게 뭐 교육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도 안 되긴 합니다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또 변명을 계속 늘어놓고 하니까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네, 뭐 어떻게 덧붙일 말이 없네요. 네. 한 제조업에서 기업에서는 신입 직원 채용에 등산 면접을 실시를 해서 뭐 취준생이 면접을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중견기업에 붙었는데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거예요. 등산 면접이어서 취소를 했는데 면접에만 7시간이 걸린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일정을 보니까 10시 10분에 채용 면접을 시작해서 아이스 브레이크, 토론 주제 선정하고 점심 먹어요. 그리고 이제 등산 면접을 가는데 장소는 수원 광교상입니다. 2시간 40분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별 토론, 후속 절차하면 1차 면접이 끝나는데 요게 이제 7시간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 다 보고 나서 누리꾼들이 아니 저걸 1차 면접에 다 하는 거냐 도대체. 회사 분위기가 저 정도면 대충 알만하다라는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는데 또 한쪽에서는 경직된 이렇게 일괄적인 면접보다 낫지 않냐는 의견도 소수의 의견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는 대면 면접을 할 때 보통 15분, 20분? 정도 걸리는데 이것만으로 인성을 평가하기 어려워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일정을 만들었고 서너 시간이면 능력보다는 태도나 인성을 평가하는 자리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요. 면접 시험 보러 오는 날 조금 일찍 도착한 응시생도 그냥 다 뽑았다 그래요. 그게 포인트였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등산 7시간씩 할 거면은 그냥 다 뽑기로 하고 그냥 등산하면 될 텐데.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열심히 등산하는 면접자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등산할 때 임원분들은 다 가시는지 관찰을 하려면 다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춤과 노래는 안 시켜서 다행입니다. 네.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부 지역 가뭄이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씻고 먹는 의식주 자체가 힘든 곳도 있다면서요. 특히나 섬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게다가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생활도 어렵고 급수선을 의지해서 버티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욕지도, 우도, 노대도, 연화도, 매물도, 수우도 이렇게 제한급수랑 운반급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1,346가구에 2,398명의 섬 주민들이 제한적으로 물을 쓰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우도 같은 경우는 9월부터 아예 우물이 말랐고요. 마을에 5톤짜리 물탱크가 있는데 이게 곳곳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통영시에서 이제 식수를 간간히 보내주고 있는데 1.8리터짜리 물병이 700개에서 100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게 26가구가 나눴으면 금세 동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돈 모아가지고 설치를 했대요. 작년 말에. 배관도 깔았는데 물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우도 같은 경우는 식수원조차 말라서 지금 넉 달째 그런 상황인데 우물 바닥이 보일 정도로 지금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김장을 바닷물로 했겠냐라고 하면서 당장 밥 짓거나 마실 물도 부족해서 씻거나 빨래는 엄두를 못 내니까 그냥 배 타고 나가가지고 빨래하고 씻고 목욕을 하신다고 하네요. 전남 지역도 지금 가뭄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 계속 기사에 썼는데 지금 경남 남해안도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내일 뭐 비가 온다는 소식도 있기는 하지만 뭐 가뭄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일 것 같고 참 걱정입니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 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술계에 화제가 되는 이슈가 있다고요?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1월 6일 청담동 루이비통 매종 서울에서 새로운 컬렉션이 런칭이 되었는데요. 네. 이 행사에 참석한 배두나, 태연, 조규성 등의 여러 셀럽들의 사진이 이제 기사에 나오면서 그걸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곳에 방문한 셀럽들이 입은 옷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네. 대부분 땡땡이 무늬의 옷을 입고 참석을 했거든요. 바로 루이비통이 협업한 아티스트의 트레이드마크를 따라한 건데요. 세상에서 땡땡이로 가장 유명한 작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쿠사마 야요이. 네, 딱 나오죠. 네. 네. 워낙 이명하니까요. 호박 맞아요. 이래도 알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쿠사마 야요이 얘기를 참 여러 번 했었어요. 네, 여러 주제에서. 네. 근데 정작 이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 번도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럭셔리 브랜드의 아트 콜라보에 대해서 다루면서 동시에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워낙 쿠사마 야요이는 유명하기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기도 하고 화제가 되는 작가이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시간 기대된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름은 많이 아는데 그래서 쿠사마 야요이의 그 땡땡이 호박은 무슨 의미야? 왜 그런 걸 만들었대라고 왜 땡땡이를 하면 만들었대? 네. 이런 거요? 아마 그러게 왜 그럴까? 오늘 궁금증 다 네. 풀어주시는 거죠? 네. 네. 그런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우선은 아트 콜라보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네. 루이비통과 쿠사마 야요이의 아트 콜라보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2012년에도 둘이 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또다시 손을 잡아 재협업을 한 건데요. 네.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마크 제이콥스가 그 당시 이제 10년 전이죠. 세계적인 작가들과 아트 콜라보를 진행을 했었고요. 예. 먼저 2008년쯤이었나 이제 무라카미 다카시와 먼저 협업을 했었고요. 무라카미 다카시도 유명한 작가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2012년에는 쿠사마 야요이와 협업을 하면서 예. 연이은 일본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이제 화제를 모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후에는 제프 쿤스 등 세계적인 이제 다른 작가들과도 계속 협업을 이어갔죠. 그런데 10년 만에 다시 쿠사마 야요이와 손을 잡았다. 이유가 뭘지 궁금하시죠? 네.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다시 했던. 콜라보했더니 잘 팔렸다? 굉장히 비싼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네. 아마 그런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경험이 좋지 않았는데 다시 할 리는 없을 그렇진 텐데요. 않겠죠. 네. 네. 그래도 10년 전에 경험이 좋았어도 다시 한번 협업을 한다는 의미는 현재에도 그럴 가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일 텐데요. 네. 저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간단히 말하면 쿠사마 야요이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한다의 의미는 무엇이냐. 관심도 없는 작가라 그러면 안 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냥 원하는 사람이 늘었다. 작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늘었을 수도 있고 그냥 유명해졌을 수도 있고 혹은 팬덤이 형성됐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가 됐든 어쨌든 수요자, 공급 대비 수요자가 늘어난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아무래도 가격이기는 하거든요. 네. 네, 가격이야말로 공급 대비 수요가 얼마나 몰렸는가를 반영을 하니까요. 2012년에도 쿠사마 야요이의 인기는 높았습니다. A4 용지의 반도 안 되는 사이즈, 그러니까 14 곱하기 18cm 정도의 작품이 3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꽤나 비쌌죠. 제 한 뼘 가격인데요. 네, 그런데 이 작품이 지금은 5억이 넘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네, 경매에 따라 다르지만 6억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작품이 다 그만큼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특정 작품은 이제 15배에서 20배 가까이 오른 작품도 있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는 10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쿠사마 야요이는 매년 경매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71점 정도의 작품이 거래가 됩니다. 네. 낙찰률도 96% 정도로 높은 편이고요. 참고로 평균적인 경매 낙찰률이 80%거든요. 네. 최근엔 경제 상황 악화로 60%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쿠사마의 경우엔 여전히 높은 편이죠. 반면에
10년 전에 루이비통과 협업했던 무라카미 다카시의 경우에 네. 사실 2008년, 2012년 그 당시에는 무라카미 다카시와 협업을 했던 게 좀 더 효과가 좋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팝아트 하는 작가이기도 네, 맞아요. 하고 만화 캐릭터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고 네, 맞아요. 네. 이제 그 가방 위에다가 무라카미 다카시 캐릭터들이 들어가고 해서 그 상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무라카미 다카시 작가의 경우에 연간 작품 판매량은 18점, 평균 낙찰률은 86.9%입니다. 특히 가격 상승과 하락 추이는 쿠사마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불안정한데요. 네. 다카시의 경우 공장식으로 작품 제작을 하기도 하고 판화나 굿즈 등의 이제 작품 이외의 부대 작업물이 많다 보니까 희소 가치 면에서 염려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3년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는 무라카미 다카시보다는 쿠사마 야요이가 루이비통이 더 협업하고 싶은 작가에 더 이제 꼽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까 가격 듣고 지금 놀란 가슴이 아직도 진정이 안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제 덩치보다 훨씬 큰 호박은 얼마예요? 엄청나게 비쌀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 작품은 지난번에 제가 호텔 관련된 거를 찾아봤을 때 이제 수백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수백억씩이나 해요? 네, 저 그 안에 막 들어가고 막 만지기도 했는데. 맞아요. 사실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은 지금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작품마다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가격이. 근데 수십억은 확실히 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거래되었던 쿠사마 야요이의 한 100호 정도 크기의 작품이 30억 원대 혹은 가장 비싼 거는 50억 원대까지 낙찰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네, 평면 작품만도 수십억을 하다 보니 아마 그런 조형물은 수백억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명품 브랜드가 어찌됐든 작가가 시장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이 부분을 감안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간단히 말하면 작가의 인기도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작가의 인기가 시장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패션 상품과의 콜라보에 어울리는 도상이 좀 따로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고흐나 모네가 아무리 인기가 좋다고 한들 풍경화나 자화상을 그 패션 상품에 녹여내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프린트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쿠사마 야요이의 그 땡땡이는 이른바 패턴이기 때문에 어떤 패션 아이템이든 얼마든지 매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네요. 특히 루이비통과 쿠사마 야요이의 협업 컬렉션에서는 그 10년 전 2012년에 비해서 훨씬 더 과감하게 모든 제품에 그녀의 작품 세계를 적용을 했는데요. 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적용이 쉽거든요. 이제 도상들이 화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스카프뿐만이 아니라 가방, 심지어는 남성봉에도 이 폴카도트라고 하는 물방울 패턴을 적용을 했고요. 참고로 쿠사마 야요이는 호박으로도 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호박이 계속해서 뭔가에 크게 들어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참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펜던트류의 그런 액세서리. 이렇게 주렁주렁 액세서리 이렇게 열쇠고리처럼 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방의 참으로 활용이 돼서 쿠사마와의 협업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반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명품 브랜드는 한국 작가하고도 같이 콜라보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작년 10월에 우리나라의 박서보 작가와도 협업을 했었거든요. 박서보 작가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묘법 시리즈인데요. 세로 선이 날이 이렇게 화면에 이제 세로로 주름이 진 것처럼. 네, 맞아요. 주름 진 것처럼 그런 텍스처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텍스처 자체가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우에 패션과 콜라보하기는 훨씬 좋기는 하죠. 그래서 작년에 이 박서보 작가님이 콜라보했던 그 아티카 퓨신이라고 하는 모델의 백이 본래 가격보다 200만 원 정도 높게 책정이 됐었대요. 그런데 선보인 지 한 달도 안 돼서 모두 솔드아웃 됐다고 하고요. 대단하네요. 굉장하죠. 그게 약간 좀 주름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네. 또 그런 걸 또 선호를 하시는 모양이네. 많은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작가의 작품을 실제로 살려면 수억 수십억이 드는데 가방은 몇백만 원 혹은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것도 몇백만 원인데 거기에 한 1,200만 원을 얹으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하지만 작품을 소장하긴 어려운 그런 작가의 콜라보 이제 뭐 한정판 아이템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보면 그거를 굳이 살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희소성이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예. 근데 때로는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인기가 많은 작가를 섭외하는 게 전부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쵸? 기준으로 보면. 네.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협업할 좋은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것 이외에도 아이템에 어떤 디자인으로 녹여낼지에 대한 컨셉적인 기획도 필요하고요. 그 작품을 테크니컬리 정교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루이비통 역시 박서구 작가의 그 텍스처를 가방 위에 구현하기 위해서 가죽에 먼저 붓질 효과를 낸 다음에 네. 그 위에 고도의 3D 고무 사출 작업을 해서 가죽에 정교하게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왠지 인기 많은 작가 잘 섭외해서 어딘가에 인쇄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쿠사마 야요이도 2012년에 뉴욕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루이비통은 내 예술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패션을 제작하는 방식이 내가 예술을 제작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그냥 단지 섭외와 프린트 이것만으로는 좋은 이런 이제 아트 콜라보 제품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패션과 아트의 협업 사례는 예전부터 있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역사도 꽤 길고요. 예. 유명한 협업만 읊어도 셀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아서 역사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주목받았던 그런 최초의 협업을 꼽자면 1965년에 네. 입생로랑과 몬드리안이 협업을 했었거든요. 네. 당시에 입생로랑이라는 디자이너가 모더니즘 예술가의 작품의 경의를 표하는 목적으로 그 몬드리안의 기하학적인 문양을 6개의 이제 원피스에다가 녹여내서 드레스를 만들었는데요. 이때부터 시작된 패션과 아트 콜라보가 이제 점점 발전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옷을 몬드리안의 그 그림 패턴으로 만들면 되게 이쁘겠다. 네,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그거는 지금 있어도 너무 세련되게 예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그러면 한 10분 정도 지났나요?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오늘 나눠보려는 게 사실 목적이었는데 네. 쿠사마 야요이 진행자님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오늘 다 앞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호박과 땡땡이. 땡땡이. 또 아시는 거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패턴을 보게 된 거는 네. 약간 정신적인 질병 때문이었다. 네. 거기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때로는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병자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혹은 그 작가님 얼굴 사진을 본 적이 있나요? 얼굴이라기보다 이렇게 사람 사진을 새빨간 머리를 하고 그 호박 도트와 같은 그런 이제 땡땡이 무늬가 있는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요. 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힙한 디자이너처럼 보이거든요. 네. 때로는 루이비통과의 협업에서 쿠사마 야요이의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은 디자이너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쿠사마 야요이를 모르는 분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힙한 할머니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있다며 라고 하면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도 있을 건데 어쨌든 그녀에게 있는 외모적인 부분이든 그런 스토리적인 부분이든 다 매력적인 요소인 것 같기는 해요. 쿠사마 야요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상당히 올해로 많지 92, 셋 내시겠네요. 29년 태생이니까요. 지금 23년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됐으니까.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시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워낙 멋지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훨씬 더 젊어 보이기는 하죠. 맞아요. 누가 90이 넘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어쨌든 쿠사마 야요이의 그 작품의 세계는 강박과 무한 증식이라는 단어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처럼 어린 시절의 정신질환에서 이제 기인을 합니다. 쿠사마가 29년 태생이고요. 우리는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를 겪었지만 그렇죠. 예. 그렇다고 일본도 안정적이기만 했던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6년에 그
히로히토 국왕의 왕위 계승이 있었고 29년에 미국발 세계 대공황도 이제 일본에 영향을 끼쳤고 31년에 만주 침공 등 당시에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됐었는데요. 소녀 시절을 전쟁 상황 속에서 보내야 하기도 했고 나름 부유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긴 했지만 집안에서도 안정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 아버지가 밥 먹듯이 외도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어머니라도 케어를 좀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머니는 쿠사마에게 이제 아버지의 외도를 감시한 뒤에 보고하라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섬세하고 예민한 쿠사마가 아버지의 외도 장면을 목격하고 어린 시절에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쿠사마는 10살 무렵부터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는데요. 집 밖에서 보던 제비꽃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거나 부엌에 있는 이제 빨간 꽃무늬 식탁보가 온통 벽과 이제 이런 집 안을 휘덮으면서 그 잔상이 온 집안에 남거나 환시환청을 네 맞아요. 환각과 환청이 시작이 됐는데요. 요즘은 이런 것들이 많이 공유되고 이해해야 되는 영역으로 생각을 하지만 당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오히려 그걸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어머니는 매질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했죠. 가족을 통해서 굉장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다. 네, 맞아요. 마음의 상처가 평생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겠네요. 맞습니다. 네, 쿠사마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들도 다 어린 시절에 영향이 있잖아요. 모두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웅크리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쿠사마의 경우에는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어린 아이의 상처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게다가 당시에 여성차별도 컸을 시기잖아요. 쿠사마가 화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에도 쿠사마의 모친은 이제 그 그림을 찍고 화가 되기를 반대했다고 하고요. 생각해보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지금까지 있었다면 수십억의 가치였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쿠사마는 결국에 그 교토 시립미술공예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곳에서 환영을 자기가 계속 봤던 물방울을 소재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3살 때 시민회관에서 열린 전시에서 쿠사마의 작업에 관심을 갖게 된 그 정신의학 교수인 시호 박사가 쿠사마에게 자네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때 처음 본인이 깨닫게 되죠.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쿠사마가 어느 정도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요. 알고 한 건 아니더라도 자신의 환각 증상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문제 상황을 객관화해서 보는 뭐 일종의 자가치유를 한 거는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제 뭔가를 공포나 이런 걸 극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극복해야 될 대상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환영을 통해 가지고 물방울물이나 이런 것들을 본 거를 오히려 작품으로 표현하면서 치유를 했다. 그렇군요. 실질적인 뭐 치유가 다 된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반복해서 그림으로써 어쨌든 객관화가 되거나 혹은 나는 이런 게 보이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되거나 하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거기에 휘말려들거나 이러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 인지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실제로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대학교 다닐 때 악몽을 계속 꿨었는데 악몽을 제가 드로잉으로 계속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작업 때문에 했던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게 되더라고요. 딱 쿠사마 여의하고 비슷하네요. 쿠사마 여의랑 비슷하진 않지만 간단한 일이었지만 사실은 악몽 때문에 꽤나 많이 이제 괴로웠던 상황이었는데 그냥 과제를 한답시고 롤지를 계속 풀어가면서 매일매일 악몽을 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오늘은 무슨 꿈을 꾸게 될까? 오히려 그게 기다려지고 궁금해지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악몽을 안 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알고 했던 건 아닌데 나중에 심리학과에 이제 있는 그런 선배가 그거 심리학에서도 쓰는 방법이야. 매일매일 일기를 쓴다거나 너의 상태를 체크해서 기록한다거나 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자가치유의 역할을 한 것 같아라고 말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요즘에는 악몽 안 꾸시죠? 네. 꽤나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쿠사마는 완전히 치유가 된 건 아니죠? 환각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질환이 사라진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본인의 병적 정신 상태를 좀 더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었다 정도인데요.
48살부터는요, 도쿄의 그 세이와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작품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그녀의 작품 활동을 보면요, 저는 쿠사마가 정신질환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다소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진취적인 천재형 인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더 큰 무대로 활동을 하고 싶은데 해외 나가는 게 어렵잖아요. 특히 여성으로서. 당시에는 그랬겠죠. 네. 그런데 쿠사마가요,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과 당시에 미국 미술의 거장인 여성 화가가 있어요. 조지아 오키프라고. 조지아 오키프에게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편지를 보냅니다. 프랑스 대통령한테요? 네, 대통령한테도 보내고 미국에 있는 여성 작가에게도 보내고. 근데 조지아 오키프가 그 일면식도 없는 그 동양 젊은 예술가의 서툴고 무모한 편지에 답장을 해준 거예요. 일본까지. 네. 아마 그 회신이 없었다면 쿠사마도 스스로 자기가 미국 이주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회상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쿠사마는 그렇게 1957년 원자폭탄으로 폐허가 된 일본을 벗어나서 그렇게 그리던 뉴욕, 더 큰 세계로 이주를 하게 되고요. 네. 이때도 조지아 오키프는 계속 신경을 써주죠. 쿠사마는 아직까지도 이 오키프가 지금 자신이 있게 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도 유명 작가가 그랬으니까 뭐 용기는 얻고 그럼요. 뉴욕으로 갈 수는 있었겠지만 네. 뉴욕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왜냐면요. 1957년이잖아요. 얼마나 그 지금과는 또 다르게 네. 뉴욕을 비롯한 유럽까지도 서구 예술계는 사실 그냥 남성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백인 남성 문화가 지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인 여성들조차도 예술가로 자리 잡기 쉽지 않았는데 근데 그래도 뉴욕에서는요. 그 병적인 환각에서 시작된 쿠사마 야요이의 독특한 예술에 관심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쿠사마가 엄청난 양의 작품을 그렸어요. 네. 뉴욕에서.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환각이 생기면 환각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림을 그려야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계속 환각이 없어질 때까지 그림을 그려야만 환각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물방울과 그물망을 그리다 보면 무엇이 벽이고 무엇이 그림이고 무엇이 환상이고 무엇이 이미지인지 이렇게 모를 만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 차례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에너지에 뉴욕이 열광을 했고요. 이런 작업 활동도 굉장히 열정적이었는데 어쨌든 예술성을 인정받을수록 심리적 외상은 점점 악화된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좀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랬다가 결국 16년 후에 1973년 일본으로 귀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쿠사마의 정신병원 생활은 살기 위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쿠사마가 40년 넘게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생활을 하고 근처에 작업 스튜디오를 두면서 이제 오가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정신병원 입원이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때로는 정신병자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별로 없을 거예요. 예. 네, 사실은 쿠사마는 누구보다 진취적이고 스마트한 여성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뭔가 끊임없이 도전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했고 네. 굉장히 어린 시절 정신적 트라우마도 굉장히 강했을 것 같고 맞아요. 그걸로 정신병까지 얻었지만 네. 그래도 뭔가를 도전해서 계속해서 극복해내고 네. 네. 좀 대단한 작가구나. 맞아요. 자신의 삶과 그런 예술 세계를 스스로 개척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가입니다. 새삼스럽게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이렇게 요즘에는 한국에도 작품들이 꽤 많이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좀 접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작가지만 한 명의 그런 작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인생 역정이 있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배달 외식 상품권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라이언 존슨 감독이 연출하고 다니엘 크레이그, 에드워드 노튼, 자넬 모네 배우가 출연한 2022년 영화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입니다.